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하시죠. 저희 오늘도 문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고요. 자, 화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시장 상황은요. 일단 상승 쪽으로 방향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3%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니케이 보면 좀 부러운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 세계 정치적으로 뭐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좀 변화의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미국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근로자 여러분들이 내일 국적기 타고 또 귀국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내에서도.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일단은 무사히 오시는 게 급선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할 것들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번에 문제된 비자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 트럼프 대통령은 뭐 비자 문제는 그러면 긍정적으로 좀 개선하고 해결해 보겠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뭐 근로자를, 그러니까 미국 네. 근로자를 좀 교육시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서운함을 넘어가지고 등이 돌아설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 돈 들여가지고 미국 현지 공장에서 또 우리 근로자들이 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노동자들이 좀 있으면 괜찮겠는데 지금 뭐 그쪽도 이민자 문제로 노동력도 없는데. 아,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은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9월 7일 대책인데 핵심은 뭐 공공주도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게 또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네. 안에 핵심 용어들을 제가 쭉 읽고 왔는데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요. 반절 이상이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도 네. 또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보현 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해결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주말간에 딱 이게 발표가 9, 7, 일요일. 9월 7일 날 그렇죠. 나와서 그래서 일요일 오후부터 해서 이걸 좀 나름의 어떤 분석과 이제 영향을 좀 정리하느라고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어제도 전화 응대 많이 하고, 네. 네, 오늘 또 3프로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 만들고 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주된 골자는 97 대책인데 네. 627 우리 정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2달을 훌쩍 지나갔는데 그러네요. 2달 지나면서 저희가 했던 말이 이거 약발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부동산 또다시 서울 집값 이거 심상치가 않다. 예, 예. 지금 동향 한번 살펴주시죠. 네, 그 6억 이하 6억까지 이제 대출 한도를 두는 627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원래는 좀 강력한 조치였기 때문에 적어도 한 분기 정도 또는 연말까지는 이런 좀 잠잠한 이제 진정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름 휴가철 그러니까 7말 8초 정도 끝난 다음부터 다시 스멀스멀 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은 감소는 피할 수는 없었지만 최근에 그 강남과 같은 경우는 4건 중에 한 건은 이제 전 고점을 이제 넘어서는 최고가 거래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4건 중 한 건이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래가 감소했으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일부 한강 벨트나 이제 고가가 갱신되는 지역들의 열기가 누그러졌다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첫 공급 대책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수요 억제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어떤 시장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9월 초에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지난 주말에 일요일 날 좀 발표가 좀 됐었죠. 그래서 시장은 뭐 그 경기 수도권은 여전히 한 주간 단위로 0.1% 가량 상승하는, 매매가든 전세가든 상승하는 분위기고요. 5대 광역시는 이제 마이너스 이제 약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요번에 정부 보도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양극화가 계속 유지가 되었고, 그게 이제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좀 지속되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7일에 발표된 일요일에 발표된 이제 부동산 대책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다 뽑으셔서 당연히 네. 한 줄 한 줄 정독하시고 뭐 보니까 포스트잇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붙여주는 거예요. 분석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영역한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하나는 오늘 이제 네. 세부적으로 이제 뒤에 짚어볼 거고 전반적으로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구갈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요. 점수를 네. 10점 만점으로 일단 매기고 예. 저희가 출발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뭐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네. 80점 정도. 아 100점 만점에 80점. 네, 100점 만점 80점. 네. 그러니까 80점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할 수가 음. 있겠는데요. 일단 80점이라고 생각했던 제 근거는 네. 그 사실 이제 세간의 평가가 전 정부 또는 전전 정부에서 나왔던 이제 비슷한 이제 또 똑같은 이제 다 끌어다 모으는 뭐 이런 이제 공급 대책이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디테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그리고 일단 좀 숲에서 나무로 접근하는 방식인데 그 전반적인 그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좀 치밀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름의 어떤 실행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20점 정도가 100점에서 모자라는 이유는 사실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정책이 또 완성도가 다 있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 발표가 되고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적응과 그 분위기가 좀 적용된 다음에 평가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좀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 있었던 규제 지역이나 이쪽에 사실 관심이 많았던 정비사업과 관련된 그 공급에 대한 언급은 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 참여자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15억, 2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좀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 또는 소유하신 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단 뭐 한숨을 좀 놓았다라는 분위기도 있는데 저는 이게 끝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6.27 대책 때 맛보기라고 했고 이제 메인 DC가 나올 차례인데 아직은 한 발이 더 남은 것 같아요. 카드가 많다고. 네, 카드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쓴 것 같진 않고요. 일단 큰 흐름을 좀 잡을 수 있는 것 정도 나왔고 여기서 이제 좀 뭐 3개월이든 6개월 좀 시장 상황을 좀 모니터링한 후에 이제 더 센 것들 뭐 굳이 표현하자면 아니면 더 바로 잡을 만한 것들은 많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억제, 공급 그리고 세금은 안 건드린다고 했지만 뭐 시장 상황이 좀 여차하면 또 건드릴 수 있는 카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내년까지 계속 저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연속성 상에서 한 80점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총평을 들어보자면 네. 물론 아쉬운 평가도 좀 있습니다만 네. 디테일이 분명히 이제 자세히 보시니까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다음 정책들이 있겠구나 하는 어떤 네네. 그렇게 기대감도. 읽혀지는 네.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음. 총점 한 80점 정도 네. 주셨는데 내용 하나씩 그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큰 대책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게 이제 공급 대책인데 정부가 5년 동안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야, 시를 이게 착공하겠다. 저는 가능한 숫자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많은 거 아닌가. 네. 사실 네. 숫자만 보면은 들긴 하는데 이게 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파급력은 어떻게 될지. 네. 네, 이게 135만 호,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27만 호 또는 27만 5천 호 정도 매년 이제 공급을 해서 네. 135만 호라고 하는 이런 계량적인 수치가 사실 일반적인 시민이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잘 체감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수도권 얘기고요. 네. 전국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윤정부나 문정부 시절에 뭐 250만 호, 뭐 250만 원 플러스 알파, 270만 원, 80만 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계량적인 목표는 사실은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게 왜 좀 더 파급력이 저는 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일단 그 관리 지표가 250만 호, 270만 호가 예전에는 인허가였거든요. 네. 인허가였는데 그러니까 민간의 역할을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정부는 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인허가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에서 좀 지어서 분양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해줬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250만 호 정도면 1년이면 한 50만 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계획 인허가 목표를 가지고 실제 인허가 수가 한 절반 정도밖에 따르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이제 부실 PF 사태가 나타나면서 신용 위험이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인허가까지 받아놓고 착공으로 옮겼던
건설 사업장 수가 월등히 좀 적어지기 시작했죠. 아. 그러니까 인허가 목표도 한 절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는데 네. 거기서 착공으로 넘어간 것도 절반도 채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근데 목표가 인허가가 아니라 공공이 좀 주도를 하면서 네. 그럼 착공까지는 이제 관리를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디테일이다. 그렇죠. 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집을 이제 그렇네요. 분양을 받고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급을 한다. 근데 27만 호를 한다. 135만 호를 한다. 그럼 당연히 착공 기준이었어야지라고 아하. 좀 느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지금까지는 그러하진 않았다. 지금까지는 어. 인허가였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안 와닿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만큼 저희 집 지을게요라고 허가를 받는 느낌으로 관리 지표를 삼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실제 삽을 떠야 착공이 들어가야 그렇죠. 관리 지표 안에 들어간다. 네. 와, 저는 몰랐어요. 오. 말씀하신 디테일 네. 이런 거부터 예, 시작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계속 네.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이런 부분 좀 짚어볼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매년 공급해서 135만을 채우겠다. 근데 이게 이제 비유된 걸 보니까 네. 그럼 매년 뭐 신도시 하나씩이 그렇죠. 뭐 이런 비유도 약간 있긴 뭐 하더라고요. 일기 신도시 하나씩. 네, 그렇죠. 요번에 이제 그 대책 발표를 하면서 네. 국토부 이제 김용호 네. 장관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좀 체감하기 쉽게 매년 이제 신도시 하나가 수도권에 생기는 네. 시기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정도면은 지금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보다 조금 적은 인구 규모가 되는데 세종이 한 30만이 좀 예, 넘나요? 30만 좀 넘죠. 네. 그러니까 뭐 135만을 5로 나누면 그 정도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붙어 나는 거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서울의 모습이 그 매년 이제 신도시 하나가 붙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효과를 지금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뭐 지금 하나씩 조금 말씀을 좀 간단히 한번 맥락을 좀 짚어 그런가요? 네. 네네. 네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그 52페이지가 되는 좀 굉장히 좀 긴 분량을 크게 제가 약축을 좀 아, 해봤는데요. 이게 서머리군요.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꼭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위에 있는 그 상단에 있는 3개의 항목은 공급을 어떻게 이제 135만 호를 끄집어낼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이제 조기화, 그러니까 조기 착공을 해서 좀 앞당기겠다. 아. 근데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공 주도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게 그러니까 LH가 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도 걸치고 해서 이거를 택지를 이제 조성을 할 때 민간 이제 공급 건설사에다가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죠. 네. 땅을. 네, 땅을. 네. 그러면 이제 민간 건설사는 이 구매한 네. 땅을 가지고 분양을 하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황이 좋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경쟁률이 높을 것 같지도 않고 잘 판매가 완판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버티죠. 버티고 좋을 때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하겠죠. 이렇다 보니까 그 시황이 좋든 안 좋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꾸준하게 돼야 하는데 네. 안 좋을 땐 다 같이 안 되다가 좋을 땐 다 같이 풀리는 마치 이제 김장철에 이제 배춧값처럼 좋을 때 이제 몰렸다가 뭐 이런 이제 수급의 불균형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유통이라고 하는 그 마진 구조가 가운데 어떤 그 시행 주체가 늘어나게 되면은 점차 이제 최종 소비자는 비싼 비싸게. 가격을 그렇죠. 주고 구매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오는 그 최종 소비자, 그러니까 수분양자가 비싼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고 이 차익은 중간에 이제 민간에서 가져간다라는 걸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공급 방침은 공공택지는 이제 소위 땅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공 주도로 짓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시행을 직접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따지면 조합원들이 땅 주인이고 한 네. 것처럼 이제는 LH가 이제 국가가 공공이 땅 주인이 되고 이제 건설사들을 도급 계약을 통해서 시공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공공 LH다 하면은 브랜드 혹시 알고 계시? LH 브랜드 네. 예전에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안단테. 안단테가 예, 예전에 LH. 휴먼시아라고 익숙했는데 휴먼시아 안단테. 맞아. 예. 휴먼시아였어요. 네, 그전에. 그래서 좀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던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거를 그 이제 뭐 민간 건설사의 높은 기술력을 통해서 그 이제는 뭐 이제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이제 그런 공공주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시공사의 네이밍이 아파트 이름을 결정할 같이 수 쓰이는 있겠군요. 거죠. 네.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겠다라고 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공의 역할이 인허가에서 끝나고 나머지 역할을 민간에 미루는 게 아니라 착공 단계까지 관리 감독이 그 뭐 더 수월하다는 점. 네. 거기서 이제 보다 현실화될 수 있고 좀 체감 여건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도심 내에 뭐 그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공공 임대 재건축, 뭐 청사, 국유지. 제가 아까 디테일 말씀드렸는데요. 뭐 유유부지랑 철도형 학교 부지도 있지만 뭐 대학교 기숙사도 있고요. 진짜로 그 수요자들만 연끌하는 게 아니라 공급 주체인 이제 국토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연끌을 다 했다라는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유유부지 나올 때 예전에 막 익숙했던 뭐 그 태릉 골프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육사 있던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슈화가 됐다가 논란만 커지고 공급이 안 됐던 것들은 요번에 또 한번 리스트업을 하게 됐을 때 정책이 이렇게 신뢰도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할 거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안 들어갔던 새로운 부지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진짜로 요번에는 하겠다라는 어떤 실행을 좀 담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한참 지금 가열차게 진행 중인 뭐 1기 신도시나 뭐 이제 3기 신도시 들어가 있고요. 뭐 소규모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주택 공급도 그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해 주겠다.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공급과 관련된 얘기고요. 네. 그리고 하단에 두 개는 첫 번째는 이제 감독이 좀 들어옵니다. 감독이 좀 그러니까 들어온다. 뭐 소위 이제 가격을 띄우는 세력이라든지 뭐 허위 신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참여자들의 거래에 대해서 뭐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질서를 투명하게 바로 잡겠다라는 네. 게 있었고요. 그리고 627 대책에 이어서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 대출을 좀 규제하는 그래서 규제 지역의 LTV를 좀 더 낮추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부장님 너무 진짜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5골자로 다 해주셨는데 저희 실시간 질문부터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네. 궁금했던 겁니다. 네. 핵심은 LH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인데 네. LH가 직접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으로 가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아져서 네. 소위 말해서 정말 대브랜드 아파트 인기가 많은 건설사들이 예. 이 도급으로 들어올지가 굉장히 좀 걱정이고 그렇죠. 공사비가 낮으면은 신뢰도가 좀 하락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뭐 소위 말해서 순살 걱정 같은 것들도 하신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싼 거 치고 좋은 게 없다. 사실 네. 싼 게 비지떡.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물론 당연히 이제 가성비 좋고 가격도 낮으면서 이제 품질도 좋은 것들도 그렇죠. 있기도 네. 하지만 특히 주택 시장에서 그렇긴 사실 쉽지는 않죠. 음. 그래서 지금 우려가 많이 섞이는 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LH의 어떤 시공 능력과 어떤 품질에 대한 게 있는데 좀 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은 있어요. 뭐냐면 그 LH가 직접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분양가 레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공공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그 좀 가격에 대한 관리 기능이 좀 포함이 되고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대신에 수분양자로 하여금 뭐 거래 제한이라든가 실거주 의무 이런 약간의 이제 의무 사항이 좀 더 수반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관건은 어떤 이제 그 도급제에 참여하는 그 최저 입찰제로 분명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조건으로 잘 지어줄 건설사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입찰 조건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좀 브랜드 있는 이제 건설사가 많이 들어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좀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한 사업장의 개별 택지의 어떤 시공 사업만 가지고 마진을 남기기가 좋지는 않겠죠. 네. 예, 분양가 높아지는 걸 또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공공주택의 사업에 참여하는 이제 민간 건설사로 하여금 뭐 다른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하는 여러 방식에 대한 어떤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제 그 정부에서도 모르는 지점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패러다임의 문제보다는 좀 다른 식의 어떤 해법을 좀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직접 시공하고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땅 주인이 그 이제 LH가 되는 거고 이제 시공만 맡아서 하는 건데 네. 이 가격을 어떻게 좀 풀어 나갈지는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저렴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공사비 레벨이 계속 올라갔고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재건축 사업장도 결국에는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에도 결국에는 좀 공급이 좀 미약했던 부분이 이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어떤 공사비 증액까지 갈등이 컸던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공공이 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이걸 좀 그래서 어떻게 추후에 또 나올 수도 있겠다. 나올 것 같아요. 네, 나오지 않으면은 뭐 일단 없겠죠. 디테일이 아예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그 단계보다는 이거를 일단 민간에다가 땅을 매각을 하고 민간이 저렴하게 일단은 구입한 땅을 시황이 좋을 때 땅값에다가 이제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판매하는 이 거품을 일단 뺐다라는 거에 일단은 좀 주목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댓글처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죠. 네. 저 일단은 부분은. 디테일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 걱정도 얘기 공감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나누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지켜보는 게 공공도심 복합사업 시즌2 이제 시작한다. 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도입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원주민 반대가 심해서 지지부진했다. 그렇죠. 요거 사실 이제 스토리를 근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네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공공도심 복합사업이 언제 추진이 됐던 건데 이게 무슨 원주민 반대가 왜 있었던 거고 이게 네네네. 지금 또 다시 어떻게 추진한다는 건지 이 스토리를 좀 쭉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도심 그 공공도심 복합 사업 네. 이게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정부 때 이제 처음에 추진이 좀 됐던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이제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성공된 사례가 없기는 해요. 없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공공이 추진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간이 굉장히 짧게 간소화되거나 단축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이제 정비 사업 자체가 그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것보다 좀 짧을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게 가장 관건이었죠. 그 원래 살고 계시던 분들의 이제 권리 보호가 좀 미약했다.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내몰림에 그 놓이게 된 거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컸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뭐 시즌 1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그 이제 뭐 관처 단계까지 이제 간 걸로 지금 조사가 되는데요. 네.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좀 과실이나 결실까지 좀 보고 나서 좀 확대되는 더 나은 구도였을 텐데 일단은 시즌 1이 그 좀 이렇다 어떤 열매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빌드업 되는 과정에서 더 넓게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네. 어떤 내용이 주로 좀 담겨 있냐면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을 이제 1.4배까지 완화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역세권이라고 하는 그 규모에서 플러스 여기다가 좀 저층 주거지까지 포함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높이죠. 그래서 높이. 네. 위로. 그러니까 이 땅이 갖고 있는 용적률 얼마만큼 지을 수 있게 내 성장판을 얼마만큼까지 키울 수 있게 해줄 네네네. 건데. 그래서 예전부터 뭐 우리의 소원은 뭐 통일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의 소원은 용적률 종상향 이런 얘기들을 정비사업장 가면 항상 이제 주창을 했거든요. 아, 네, 그런 얘기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뭐 대치동 음마 아파트도 마찬가지. 이번에 결국에는. 상징적으로.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대 500%까지 해준다라고 해요. 용적률 완화로 네, 500%까지. 500%면은 사실 상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공공으로 이제 복합 그 도심 복합 사업이 개발이 되면서 각종 공공 기여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파격적인 용적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좀 가장 그 요번 그 정책 발표에서 가장 그 수혜자분들이 이 시즌 1에 해당되셨던 분들
일단은 가장 좀 흐뭇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어. 그동안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좀 사업이 지지부진한 면도 있었는데 이제는 더 크게 이거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지금 시즌 1을 가로막았던 어떤 사업 장애 요인들이 이젠 더 제거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꼭 얘기하는 완전 이제 비싼 땅에 네.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이제 그런 지역뿐만이 아니고 서울에 수많은 역세권이 있고 교통의 요지들이 있고 이곳들을 좀 발달을 시키고 그 수요를 좀 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 기능을 좀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시즌 2 좀 기대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역세권뿐만 아니라 아까 저층 주거지까지도 포함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저층 주거지는 그 계속 열어주는 게 아니고 그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님 저층 주거지라 하면 우리가 뭐 아파트를 제외한 뭐 저층에 그렇죠. 지금 주거 빌라 느낌, 그렇죠. 주택가 느낌 뭐 이런 데를 네. 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아파트 유형의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들은 사실은 좀 그 개발 추진 동력이 좀 약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도심 공공 복합 사업 안에다 범주에다가 넣어가지고 좀 강한 추진력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그 한시적인 기간을 좀 주면서 이 기간 안에 네. 골든 타임 안에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좀 더 이렇게 그 활력을 좀 불어넣는 이제 그런 이제 정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워낙에 방대한 양인데 네. 하나하나 핵심을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정비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해주신 부분 뭐 인허가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거의 단골로 나오는 멘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속도다. 문제는 네. 속도다. 뭐 얼마나 빠르게 좀 공급이 되는지 실현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인데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이 됐고 아까 예. 이제 전반적으로 훑어주실 때도 재건축 재개발도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선혜 씨가 속도 얘기를 하시니까 이번 정부 발표를 들으면서 아 뭐 5년간 뭐 135만 호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데 지금 삽을 떠도 오늘 삽을 떠도 3, 4년 걸리는데 단기적인 공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느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계시거든요. 네. 속도 측면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요번에 이제 그 민간 쪽도 건드렸거든요. 네. 근데 민간 쪽 건드렸는데 민간은 약간 본질을 건드리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단축을 좀 요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본질을 안 건드리고 네. 절차상 본질은 뭐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됐던 게 그 제초안 이슈가 있었죠. 제초안. 그건 그러니까 건드리지 그러니까 이제 않고.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용적률이라고 하는 아까도 얘기 나왔던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업성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변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건드리진 않았고 일단 이제 절차상의 좀 단축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뭐 이제 기본 계획이랑 정비 계획을 합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업 시행 인가나 이제 뭐 이제 관리 처분.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시공사 선정을 해서 어느 건설사랑 어떤 모양으로 몇 층에 뭐 이런 구조로 그렇죠. 짓겠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총회를 거치고 뭐 조합원 분양하고 이제 관리 처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계산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총회를 한 번만 거쳐서 그 사업 시행과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초기와 말기 단계를 이제 해서 총 행정 절차를 한 3년 정도를 좀 줄여 주겠다라는 얘기가 요번 이제 그 공급 확대 방안에 좀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민간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용적률 상향에 대한 이슈는 좀 민감할 수가 있고 이게 자칫 이제 시장에 집값을 또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래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책이 발표가 되고 시장 상황을 좀 모니터링을 한 후에 그 좀 어떤 이제 공람회라든지 이런 이제 공론화를 거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좀 신중한 입장을 좀 밝혔어요. 그렇군요. 이게 네. 좀 구별을 해서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네. 봐야죠. 일단은 뭐 민간과, 예, 절차가 좀 간소화됐다라는 점은 지금 당장에 눈에 띄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나중에 어떤 이게 시장 상황이 좀 더 흐름을 타고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사실 이게 뭐 구청이나 시청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6개월, 1년씩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좀 반길만한 소식이라고 좀 느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채팅창에도 질문 올려주시는 게 네. 이제 이번 대책 안에 모듈러 주택 그건 뭐 이런 포함 네네.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네. 하신 부분이라 네네. 그거 궁금하다. 모듈러. 네, 이게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다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지역 가면은 전원주택 같은 거를 모듈로 많이 레고 짓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짓고 이렇게 옮겨놓는 옮겨가지고 그런 뭐 거잖아요. 하는 것도 있고 네. 그걸 쌓아가지고 아, 주택 형태를 만드는 그런 것도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도 궁금한 게 모듈러는 신속 정하긴 있는데 네. 이거 고층으로 쌓을 수가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전문가는 또 아니실 수 있어서 근데 부동산 지금 박사 과정을 맞아요, 네. 다 여쭤봐도 될것 모듈러 같아요. 주택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모듈러의 주택에 대해서는 네. 이제 공사비가 인플레가 있고 난 이후에 네. 이제 산업 업계에서도 많이 좀 의견 개진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제 쪽으로. 공사비 감액과 네. 이제 실질적인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 많이 있었고, 저도 이거를 좀 주장하는 이제 입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요번에 대책에 담겼어요. 좀 환영을 했고요. 네. 좀 획일화될 수 있고 표준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저는 그 이제 공사 비용의 어떤 그 뭐 효과도 크지만 네. 사실은 빨리 지을 수 있거든요. 모듈러 주택, 그렇죠. 주택은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고 사실 시간이 돈이잖아요. 근데 대책에 담긴 내용이 뭐예요? 모듈러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네, 이런 모듈러를 거예요? 활성화시켜서 어. 공사비 증액 부분을 좀 그 이슈를 많이 좀 이렇게 더 아. 해결을 할 수 있고 네. 이쪽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어. 라고 하니까 꼭 땅에다가 이제 그 이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쪽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좀 그 저층이나 단독주택 말씀하신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뭐 레고식으로 그냥 띡 올려놓고 이런 맞아요. 거면 네네. 익숙한데 어. 이걸로 고층을 짓는 게 가능하겠어? 그러니까요. 라고 하지. 네. 제가 뭐 안전을 뭐 이렇게 책임질 네네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뭐 이런 이제 도시 계획을 이게 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요. 아 그래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고층의 기준이 뭐 초고층 뭐 50층 이상까지 얘기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 네, 어느 정도 뭐 중층 이상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모듈러 주택을 지금 아주 큰 범위로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보고 뭐 주거 만족도나 아니면 이제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하자가 좀 적을 경우에는 이게 확대 시행될 수 있겠죠. 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평상시에 이제 주식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우리 전문가분들이 등장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지을 때 코어 구조만 잘 잡아주면 가능하다. 좋은 하루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저희 오늘 부동산 97 대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쉬고 올까요? 네. 잠깐 광고 듣고요. 또 2부에서 더 딥한 내용 들어가면서 그래서 실수요자 저 진짜 지금 집 사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이것도 제가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 정보현 부장님과 함께 지난 일요일에 나왔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사실 어제 저희가 이게 주말 일요일에 나온 거여가지고 어제 건설 쪽 주가 오른 거 보셨죠? 그리고 아까 모듈러 우리 얘기도 했었는데 네.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였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확실히 이 건설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1기 신도시 사업 선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주민 제한 방식을 전면 도입을 하겠다, 속도를 내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것도 속도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네네. 얘기인지 한번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자료 제가 준비해온 거를 그 이제 띄워놨는 네. 예, 보시면 이제 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그 챕터 안에
이렇게 가운데쯤에 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좀 선정 방식을 좀 바꿔서 그러면은 이제 절차 개선을 통해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서 이제 6만 3천 호 정도 착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했을 때는 그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거를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 입찰과 비슷한 방식으로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가져가는 부담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선발이 돼야 되니까 그 선발 요건에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거기 요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소위 이제 한 마음으로 모아서 동의율. 그렇죠. 동의율. 맞아요. 그러니까 동의율에 대한 어떤 부담이 일단 좀 크죠. 그럼 이 동의율을 좀 걷고 하려면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뭐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시간과 비용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모에 이제 그 선정이 된 그 지구 단지만 이제 추진을 좀 하게 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제한으로 바꿨어요. 주민 제한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 행정 절차가 되게 좀 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제안을 통해서 일단은 지금은 접수해주겠다, 받아주겠다 이거고 여기서 조금 이제 그 관심이 가는 대목은 뭐였냐면 그 뭐 제안을 한다고 해서 다 커트하고 좀 나름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물량보다 초과를 하더라도 일단은 접수해 보세요. 그러니까 받아줄게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도지구가 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말 그대로 선도적으로 좀 보여주면 그 후발주자들이 많이 이제 좀 따라갈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좀 많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어떤 그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만한 대목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네. 이제 종국 단계에 관리 처분하고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요때 막. 그렇죠. 네. 이주 수요가 몰리니까 맞아. 그 경쟁을 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은 옆 단지에서 이주를 먼저 하게 되면 이주는 이제 수량을 두고서 관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보통 이제 6개월, 1년에서 몇 년씩 더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중간 단계의 아파트 사업 단지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잘 된 거고 뭐 지금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니니까 네. 일단 초기에 좀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그 5개 1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만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분당은 지금 이제 뭐 양지마을뿐만이 아니고 계속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좀 과열 조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뭐 그렇게 하는 대로 뭐 초과까지 다 받아주는 거는 일단 분당은 좀 제외하고. 제외. 네. 그래서 이 분위기는 일단 뭐 1기 신도시가 잘 돼야 사실 지금 저는 그 나머지 전체 수도권에 대한 어떤 벤치마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표본으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샘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샘플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뭐 전 정부 때부터 국회 통과까지 다 됐던 거기 때문에 요번 정부에서 이렇게 좀 그 드라이브를 걸어서 좀 원동력 좀 걸어주면 저는 뭐 좀 뭐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 분위기 흐름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빈집 관련된 제도 정책들도 좀 담겼습니다. 도심 내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뭐 빈집 정비 촉진 지역도 제정한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보고 네. 도심 내 빈집 많은가? 내가 몰랐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서울 한복판에도 그런 약간 슬럼화된 오. 곳들이 사람들은 네. 다 떠나고 빈집들이 또 방치되어 그러니까. 있는 네네. 약간 그 무서운 동네들이 예.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정책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이 빈집이 네. 학계에서는 빈집만 연구하는 학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빈집이 일본이 이 선행된 연구가 많고 네.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이제 땅을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빈집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하는 연구인데 저는 이게 그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적긴 하겠지만 이런 정책 시도가 담긴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사실 이제 빈집이 이제 도심에서 왜 나오겠어요. 네네. 그 사실 이제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유야무야 이렇게 되고 방치가 되니까 이제 인프라는 점점 노후돼 가고 네. 하니까 이제 그냥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 처분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시간만 흘러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이제 정비를 통해서 공급을 좀 하겠다라는 건데 원래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종전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정비 사업, 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도 해당이 되는데 그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아파트나 또는 그 집에 살고 있지 않고 해외로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는지 지금 주소지가 안 불분명할 수도 찾아질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 동의서를 어떻게 받아요? 뭐 아. 이런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 애로사항과 난관들이 맞아. 있었는데 요번에도 일종의 이제 뭐 빈집 정비 촉진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가칭이긴 한데 네. 약간의 이제 특별법이 또 만들어져요. 오. 이거 만들어져서 이게 추진이 될 때는 그런 소재 불명의 세대를 건너뛰고 건너뛰고 이제 그 모수에서 빼면서 추진할 수 있게도 해주고 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적용되는 면적도 작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넓게 그래서 일종의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좀 빈집이 밀집돼 있는 곳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야 이런 빈집이 도대체 서울에 어디 궁금해서. 예, 궁금한 거예요. 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네. 그 노후된 재개발 밀집 지역인데 좀 해제가 된 곳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성북구나 뭐 종로구나 이런 곳들에 주로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어요. 4대 성문 안쪽에 막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예, 데를 보니까. 그런 쪽을 이제 이런 것들 또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정부도 연끌을 이제 하는구나. 지역의 땅을. 네. 아. 그리고 저는 이게 네. 사실 이제 예전에는 계획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게 쉽지 네. 않았던 게 네. 이렇게 좀 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국회의 동의와 의결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입안만 해놓고 여기서 통과되지 않아서 그냥 그쳤던 것들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국회 의결까지는 뭐 무난하게 될 것 같은 이제 흐름적인 이제 판단이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추진이 좀 될 것 같고요. 뭐그 빈집 활성화는 네. 앞으로 예, 특히 이제 지방은 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있을 거로 아. 생각이 됩니다. 좀 고무적이다 이런 네.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진짜 네. 핵심 공급 자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대출 얘기를 안 그러니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도 크게 이제 네. 헤드라인만 뽑아보면은 네. 대출은 줄이고 공급은 늘린다. 늘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대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철입니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아 이거 전세도 씨가 마르고 대출은 안 나온다고 하고 진짜 뭐 이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좀 발 동동 구르실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대출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요번에 이제 그 627 대책에 이어서 다시 한번 수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출이 조금 더 규제가 발표된 내용이 있었고요. 네. 그 준비된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여기 이제 우측에 주택시장 수요관리 내실화라고 해서 핵심 키워드 하나씩 좀 볼게요. 네. 규제 지역의 LTV가 강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 내에 이제 LTV가 종전의 50에서 40%로 10% 포인트가 더 강화된 건데요. 이게 강남 쪽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3구와 플러스 용산구까지 해당이 용산까지. 되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제 일반 이제 그 세간의 평가는 이미 이제 627 때 그 6억이라고 하는 이제 금액 한도를 뒀는데 그쵸. 2, 30억짜리 집을 사는데 LTV 40%보다 6억 한도가 더 센 규제니까 이미 거기서 걸려버리니까 요번에 추가 10% 강화한 거는 큰 의미 없다라고는 하지만 아파트는 그게 좀 무의미할 수 있겠지만 그 규제 지역 내에서 비아파트 유형은 이게 좀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후에 어떤 이제 수요 관리가 유지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 이제 대출 대책 때 어떤 그 좀 어떤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30억짜리 한 아파트에 LTV 10% 줄어든 게 무슨 의미가 있냐, DSR과 627이 있는데라고 하지만 그 지역 내에 다른 빌라라든지 다른 주택을 할 때는 뭐 적용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매나 임대사업자 관련된 그 대출 제한이 LTV가 0%입니다. 이게 전면 금지를 한 거잖아요.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나 종전에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아, 네. 이거는 이제 취지는 명확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새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추가로 살려고 하는 그거를 막는 거예요. 투기 수요를 제한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는 뭐 이제 집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가 제한이 됩니다. 네.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눈에 띄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누군가한테는 뭐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이라고 보면 결국에 전세와 관련된 금융 지원 이런 이제 좀 대출과 관련된 영역은 점차 이렇게 힘을 계속 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억으로 제한했지만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요건 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전에는 살짝 더 말씀드리면 무주택자는 그럼 대출이 전세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 거냐라고 네. 하면 지금 현재는 뭐 4, 5억 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1주택자의 같은 경우는 뭐 3억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보증 기관마다의 한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3억 원, 뭐 주택금융공사, 뭐 주금공, 뭐 보증공사 2.2억 원, 2억 원 해서 다 다른데 이거를 2억 원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이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줄어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점점 힘을 빼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대출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매매 관련해서는 이제 뭐 규제 지역 10% LTV 강화되는 거, 네. 이제 매입을 통해 가지고 임대 사업 하시려는 분들 대출 안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1주택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든 타 지역에 내가 이제 전세 거주하고 있는데 뭐 취득을 뭐 수도권에 어디다 했어요. 네. 그럼 이분들은 이제 2억 원밖에 전세 대출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점차 줄여 나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세가 저렇게 막히면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월세로 몰리면 또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선택지가 점점 이제 전세라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임차 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많은 월세를 부담하고 살던가 아니면은 그 집을 사되 실거주 할 사람들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시장.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투명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투기 수요가 근절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뭐 전세라는 걸 안고서 미리 좀 사놓고 나중에 내가 좀 구매력이나 소득이 확보됐을 때 가야겠다라는 분들한테는 당장의 월세 부담이 좀 크게 지워질 수가 있는 단면도 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네. 말씀드린 김에 월세가 네네. 가속도되는 거에 대한 영향을 네. 좀 말씀드려볼까요? 네. 네. 제가 어차피 이제 시간이 점점 네네. 다가오니까 그 이 전망에 좋아요. 대한 보고서를 네. 좀 정리했는데 좋습니다. 일단 요번 그 정책 발표로 인해서 보통 이제 중기를 한 3년에서 맥시멈 5년 안으로 봐요. 근데 요번 이제 딱 30년까지가 로드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신호가 강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올해 남은 하반기와 내년까지는 어쨌든 이게 그 비탄력적으로 공급 대책은 작용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의 어떤 집값에 영향 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수도권은 뭐 그 6.27 대책으로 인해서 좀 규제로 인해서 좀 진정됐던 국면이 계속 또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일부 지역에 대한 상승 압력은 아직도 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차별화된 어떤 시장 국지와 좀 양극화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예, 갈 곳은 또 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면 그 전세 보증금이 이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겠죠. 네. 전세 보증 한도 줄이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마다 각각 일기예보처럼 다른 매매 시장 분위기로 좀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꾸준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 빠진 만큼 그게 뭐 월세로 1억당 뭐 40원으로 바뀌든지 해서 월세로 전환이 됐을 때 네.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수요들이 따라와 붙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학군이 높다거나 교통이 좋다거나 직주근접이 높다거나 이런 지역들은 그럼 월세가 이제 높아진 만큼 상승하는 것만큼 그 이제 부동산 가치 평가할 때 이제 뭐 수익 환원법 쓴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임대 수익률이 3%가 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보유 기간에 따라 임대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발생될 양도 차익을 추구하고서 이 지역을 사들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월세가 높아지는 거를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높아질 거고, 수익률이 높아지면 다시금 이제 매매 가격을 이제 끌어올리는, 밀어올리는 이제 압력으로 가는
그 뭐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지역이 일부 있을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곳들은 월세로 전환됐을 때 구매력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높아진 월세를 부담 안 하겠죠. 그럼 수요에 맞춰서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네네. 월세가 떨어지면 당연히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그럼 임대 수익률을 역산해서 적정 가치인 매매 가격도 동반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제 전체적인 그 지역이 그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여기 2번에 수렴할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월세가 높아지고 보증금이 빠지면 그만큼 전세라는 레버리지가 빠짐으로 인해서 네. 매매가가 하향 안정될 거고 일부 지역만 여전히 좀 수요가 버티면서 월세가 유지되면서 뭐 고월세가 유지가 되는 시장이 좀 되겠죠. 네. 이렇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 1, 2번의 의견을 보면 그럼 입지에 따라서 네. 약간의 네. 좀 양극화? 네, 그렇죠. 이게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다. 예. 그런 가능성으로 들리는데 네. 저는 우리 채팅창에 지금 속삭이는 악마님이 월세를 많이 찾아? 그럼 가격이 월세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 네. 전세가 귀해져? 또 그게 가격이 귀해지니까 또 올라가? 그럼 네. 집값을 또 밀어 올려? 뭐 이런 순환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주시는데 이것도 뭐 네,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이제 글쎄요, 이제 아예 이제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퇴출 수순으로 갈지는 그런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처럼 전세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네. 임대차 시장의 파이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네, 네. 그럼 같은 그 점유율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줄어든 만큼 월세가 높아지면 그 전세 매물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 점점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 이 전세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건데 뭐 이거를 뭐 매매 가격까지 전세 가격이 밀어 올리려면 그 전반적인 어떤 임대차 시장 안에서의 전세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절반이 좀 안 되잖아요. 네.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억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예금에다 10억 넣었을 때 기대하는 예상 수익률 있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네. 뭐 3.5%다. 그리고 뭐 채권 샀을 때, 그리고 오피스텔 샀을 때, 지산 샀을 때, 아파트 샀을 때. 네. 근데 아파트 샀을 때가 기대 수익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익형 상품이 아니에요. 왜 낮냐면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세를 안고 사서 보유 기간 동안 수익이 없어도 나중에 10억에 산 거를 5년 있다가 15억에 팔고 13억에 팔고 이런 목적으로 차익 추구에 가거든요. 매매 차익을. 이게 네. 점차 전세 보증금이 빠지면서 수익형 상품으로 많이 좀 성격이 변할 거예요. 특히 이제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댓글에서 말씀해 주신 분의 의견은 근데 속삭인 악마님이 그 얘기가 아니었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상하다. 이런 보셨대요. 그래서 어쨌든 예, 일부 지역은 네. 그 품귀 현상이 있는데 이 지역은 그 가격이 이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뭐 주요 뭐 고가 지역은. 네. 그런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네. 예.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아마 좋아요. 가장 많이 질문 받으셨을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로 이번 공급 대책 정부가 뭐 6월 달에도 내고 이번엔 처음으로 공급 대책을 그러게요. 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 집값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화두일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단기에 안정화시키기에는 네. 요번 그 공급 확대 방안이 역할을 제대로 차지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요번에 안정화의 어떤 주 타겟 금액대가 그 중위 가격이나 그 아파트 평균 서울 평균 가격을 염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5억 원, 20억 원 초과하는 그런 고가 아파트 지역을 잡겠다. 그러니까는 맨 윗 지역을 잡아서 시세가 확산 전이되는 걸 잡겠다의 어떤 공급 확대의 초점은 아니고 이 예를 들면 중간 범위를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그 뭐 9억 원에서 15억 원 그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가격대가 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네. 그쪽에 공급을 늘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좀 비싼 지역 갈 거야. 네. 난 이미 이제 뭐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고 네. 여기서 조금 더 상향 이동을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번 대책이 크게 그분들한테까지 영향권을 미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다음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뭐 참여자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예를 들면은 뭐
이제는 마포랑 성동도 조만간 제가 볼 때는 그 토어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래요? 지정권자 바뀌었잖아요. 네. 바뀐 게 아니라 더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더 이렇게 이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규제가 오기 전에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나 5년, 10년 동안 계속 실거주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이 두꺼운 중간층의 그 계획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분들은 되게 선택지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률이 이제 94%까지 육박했고 본격적인 공급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새 아파트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여러 선택지가 넓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분들은 정말로 급해질 이유는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고 이제 뭐 이제 그 9억 원보다 좀 낮은 가격대에 좀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이제는 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오늘 종합해 보면 뭐 지금 잠깐 언급해 주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방안 요것도 사실 오늘 자세히 네네네. 얘기는 못했지만 네. 요것도 눈에 띄고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또 변화되는 것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을 건너뛰고 필요하면은 이제 국토부에서 맞아요.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네. 공공사업이거나 여러 시도가 맞물렸을 때 음. 그때 한 개의 단체장으로 할 수가 없을 때는 이제 국토부가 나서는데 그게 약간 또 충돌 이런 가능성도 있죠. 예, 비춰지기도 있죠. 하고요. 예, 그 예. 지자체 어떤 상황과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뭐 집값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제 할 수가 있게끔 네. 해놨으니까. 그래서 요게 끝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대책 네. 연장선상에서 좀 봐야 될 네, 부분들도 네. 많다라는 네. 얘기까지 오늘 뭐 다 담진 못했습니다만 또 모셔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그래도 같고요. 궁금한 네. 거는 거의 좀 제가 그러게요. 소화를 해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또 후속 대책을 기다리시거나 네. 아니면 또 이게 또 한 달, 두 달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반응도 저희가 봐야죠. 네, 저희가 그런 또 부분도. 모셔가지고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영 부장님과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뭐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제 짚어봤는데도 네.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수 코스피가 상승폭 확대해서 0.6% 상승이고요. 그러네요. 코스닥은 0.27%. 오늘은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조금 네. 더 좋은 상황이다. 자,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수익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까요? 내일 수요일은 또 내일 국채 얘기 저희가 또 맞아요. 요즘에 많이 또 오랜만에. 흔들리고 있다고 네. 하니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